이 영화를 볼까? 번쩍할까? 여러분의 영화를 해부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해부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해부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제이님, 여름님, 어떻게 일주일 잘 지내셨어요? 네. 보니까 힘이 없어 보여. 지금 여름님께서는 또 감기가 걸려가지고 네. 좀 콜록콜록 지금 하고 있으신데 여름 감기 참 무섭죠. 네. 날씨는 더운데 몸은 덥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 방송 듣고 있는 영상 예방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환절기 건강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오프닝 어떻게 시작할까 좀 생각해 보다가 요즘 좀 기대되는 영화 영화를 여기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여기 두 분들 많이 가시겠지만 특히 기대할 만한 영화 한번 물어보면서 출발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이님은 특히 기대되는 영화 있으신가요? 나인러비? 저는 많은 분들이 기대 안 하지만 버닝 나름 기대하고 있는데 아까 저희 방송하기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배우분 때문에 안 보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가지고 그 배우분 이름 얘기해도 돼요. 이화인 씨. 저는 근데 이창동 감독이 그 영화 계속 엎어졌다가 맞아요. 계속 다시 찍는다, 캐스팅한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았던 영화라서 좀 이번에 개봉한 게 되게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들이 유아인 씨만이 아니라 다른 배우들 스티븐 연 같은 배우들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드는 영화긴 하지만 기대합니다 저는. 그러게요. 그 이창동 감독이 오랜만에 그 전작이 뭐였죠? 시였나요? 네. 시 외에 굉장히 진짜 오래됐어요. 오랜만에 이제 영화를 개봉하셨는데 또 의외로 굉장히 빨리 좀 개봉된다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찍는다 하자마자 개봉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쉬운데 개봉을 못했다. 바로 캐스팅하자마자 찍고 그 다음에 또 칸느 가서 아마 네. 이번 주에는 또 그 시사회가 있다고 네. 하는데 어떤 결과가 있을지 참 궁금해요. 왜냐하면 한국을 대표할 만한 감독이고 또 칸느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감독이잖아요. 네. 작년에는 이제 깐느박이 갔다 그러면 올해는 이제 이창동 감독이 갔는데 저도 좀 그 버닝 하루키 소설 헛간을 태우다 네. 소설을 원작으로 했다고 하지만은 전혀 분위기가 또 이창동만의 스타일로 만드셨다고 하는데 이번 주 영화 한 목요일날 개봉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 방송 나갈 즈음에는 개봉이 됐을 것 같아요. 저희 방송이 보통 금요일날 올리니까요. 그거 좀 기대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님께서는 특히 요즘에 기대하시는 영화 뭐 있나요? 저는 이혜영 감독님의 독전이라는 영화를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좀 이번에 미투 사태 벌어지면서 이혜영 감독님도 맞아. 안 좋은 일 겪으셨잖아요. 그래서 되게 걱정했거든요. 사실 그게 자기 개인적인 사안이면 엄청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되게 걱정했는데 씩씩하게 이렇게 원래부터 개봉 예정이긴 했겠지만 그 예정대로 뭐 영화를 내신다고 해가지고 엄청 기대가 되더라고요. 근데 원래 약간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강한 느낌의 영화 그런 느낌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예고편을 봤는데 되게 재밌을 것 같고 배우진도 너무 탄탄하고 저 류준열 씨 나오면 믿고 보거든요. 진짜? 그래서 류준열 씨 나와서 너무 좋고 그리고 저는 이 영화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는데 예고편에서 김주혁 씨가 잠깐 스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갑자기 막 마음이 막 아파가지고 꼭 이 영화관에서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독전이라는 게 독한 전쟁 그런 의미인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이혜영 감독이 만든 영화 스타일이랑 조금 많이 다른 네, 것 그래서 같아서 완전 놀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또 외모도 둥글둥글 하시잖아요. 되게 방송에 많이 나오시는데. 그래서 굉장히 친숙한 감독인데 그 전작들이 뭐 작품성도 괜찮았는데 의외로 또 흥행은 많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가지고 이번 영화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니까 방송 듣고 있으신 영상 해본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얘기한 뭐 버닝이나 독전 극장에서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달 계속 진행하고 있는 테마가 그 팬덤이었어요. 팬덤이어서 저희가 이미 한 2편 정도 했고요. 지난주에는 어떤 영화였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수리언을 이은 아수라 를 했고 이번 주에 어떤 영화를 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2016년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를 선택했습니다. 이 영화가 보면은 개봉 당시에 뭐 극장판으로 한 420만, 30만 정도 흥행이 됐던 것 같아요. 게다가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큰 호평, 예, 상도 여러 번 받고요. 그래서 아가씨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또 이 영화를 극장에서 재관람 이런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이 영화가 좀 유효하다고 생각했던 게 저희가 또 작년 올해 계속 미투 운동이잖아요. 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강남역 살인 사건, 성녀모 이후에는 소위 이런 영화의 좀 결들, 좀 계열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 한국의 관객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같이 저희가 함께 나눠볼 영화는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입니다. 예, 얘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완벽한 스포일러 한번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완벽한 스포일러 누가 해주실 거죠? 제가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인께서 들려주시는 완벽한 스포일러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스포일러를 남발하오니 주의하여 들으세요. 네, 배경은 1930년대입니다. 저 어릴 적 부모를 잃고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게 된 귀족 아가씨 이즈미 히데코, 김민희 씨가 연기한 히데코는 후견인 이모부 코우즈키, 조진웅 씨가 연기했죠. 코우즈키의 엄격한 보호 아래 살아가게 됩니다. 저 히데코에게 후지하라 백작, 하정우가 연기한 후지하라 백작, 그리고 한국 이름으로는 고팜돌씨 후지하라 백작이 하녀 남수키, 남수키는 이때 데뷔한 김태리 씨가 연기했죠. 남수키를 추천하고 히데코의 집에 수키가 들어와 살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을 거대한 저택방을 나가 살아본 적 없으면서 이모부 서재에서 낭독회를 여는 것이 전부인 히데코는 하녀 수키와 금방 친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녀 남수키는 장미라비의 소원에 자란 소매치기로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게 될 아가씨를 유혹해서 돈을 가로채겠다는 후지하라 백작의 제안을 받고 아가씨가 백작을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 하녀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3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부는 하녀 수키의 시점, 2부는 아가씨 히데코의 시점, 그리고 앞에 1, 2부 반전을 담는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이 영화는 반전의 반전, 반전 반전으로 치다르게 됩니다. 네. 예, 지금 그 완벽한 스포일러 아가씨의 대략적인 이야기 줄거리를 갖다가 우리 제이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아가씨가 보면은 원작이 있죠. 네. 그 원작자가 이제 사라 워터스. 저 원작자가 있고요. 이 사라 워터스의 뭐죠? 그 원작 핑거 스미스. 네. 핑거 스미스를 갖다 각색해서 박찬욱 감독의 스타일로 만든 영화고, 이 영화가 특히 그 3부에 해당되는 부분이 원작 소설과 굉장히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놀랐던 게 원작자가 살아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오래된 소설을 왜냐하면 지금 원작 소설도 그 뭐 빅토리아 시대가 네. 배경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오래된 소설 이해건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원작자도 그 살아있는 저거라고 보니까 그렇게 뭐 최근 뭐 작가의 그 소설인가 봐요. 네. 자, 그러면 어떤 질문부터 한번 던지면서 출발해 볼까? 일단은 전체적인 뭐 총평 느낌 이런 거부터 가볍게 한번 얘기하면서 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연우님께서 이 영화 그 해당 개봉 당시 보셨나요? 아니면 이번 기회에 한번 보신 건가요? 저는 이거 개봉 당일날 맨 첫 타임 영화를 봤어요. 굉장히 기대작이셨나 보다. 네, 그때 한 시기가 이때쯤이었잖아요. 6월 1일에 개봉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칸 다음에 상영회 한 다음에 바로 다음이었고, 그리고 김민희 씨에 대한 기대가 제일 절정에 치밀었을 때였어요. 그때 그 홍상수 영화 지금 맡고 있을 때는 틀리다 이후로 내가 김민희 연기가 이렇다니 이렇게 기대를 되게 한 상태에서 이 영화가 완전 김민희가 주축이 되는 영화라고 하니까 엄청 기대를 했고, 또 박찬욱 감독이면 믿고 보는 약간 그래도 한 번은 볼만한 감독이니까 바로 선택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이게 되게 아침에 볼만한 내용이나 그런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근데도 뭐 전 시간이 그때밖에 안 돼서 제일 첫 타임 영화를 끊고 거의 아침 8시, 9시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조조 영화. 그럼 갔는데 상영관이 꽉 찬 거예요. 진짜? 네, 보니까 거의 다 저 또래 약간 대학생들인 것 같아요. 뭔가 학교 수업 가기 전에 보는 열렬한 팬들이었나 봐요. 그래서 되게 많아가지고 사람들 진짜 많구나. 이렇게 기대작이다 했는데 역시나 아직 좀 좀 많이 실망을 했고, 저는 보면서
근데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다시 봤는데 제가 너무 실망을 했어서 그런지 이 영화가 엄청난 반전을 가지고 있음에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는데 계속 놀라는 거예요. 제가 반전이 나올 때마다 아는데도 이런 일이 있었어? 막 이러면서 하나도 기억도 안 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되게 완전 새로운 작품을 본 듯한 느낌이어가지고 기대가 없이 보니까 전혀 다르게 오히려. 다가왔나 봐요. 그래서 좀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그 보셨을 때는 뭐 극장판이었고 두 번째 네. 보실 때는 뭐 확장판, 네. 확장판으로 이제 보셨군요. 방송 듣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있죠. 네. 이제 극장판과 그다음에 확장판이라고 해서 이제 감독판의 버전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들어간 내용이나 뭐 편집이나 이런 것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영화를 두 번이나 보신 우리 여름님께서는 변함없는 그 느낌 달라지지 않으셨네요. 예. 자 그러면 뭐 제이님께서는 뭐 그 당시 영화를 보셨던 걸로 예전에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저는 박찬욱 감독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물론 점점 실망하는 추세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찬욱 감독을 되게 좋아해서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되게 실망을 많이 했었어요. 처음에 저도 봤을 때 되게 너무 이상해가지고 뭐지? 그래가지고 영화를 보고 나서 여성 영화, 뭐 여성 동성애 영화를 봐봐야겠다 해가지고 블루를 그때 당시에 찾아봤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 영화를 다시 보니까 여전히 이상한 거예요. 그 여성분은 참 굉장히 초지일관이네. 너무 뭐라고 진짜 그때 당시에는 근데 이렇게까지 야했나? 라는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그래요? 오히려 극장에서 보면 스크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더 압도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자기 전에 저는 영화를 항상 보거든요. 근데 너무 야한 거예요. 이런 장면이 보다가 있었다고? 집에서 소리 지르고 부모님이 진짜 그 정도로 마치 보면 안 되는 거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이미지가 너무 강렬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극장에서 봤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야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군요. 좀 신기하네요. 저도 사실은 그 예전에 한 1년 전에 이 영화를 보고 그때도 이 확장판이었거든요. 이번에 다시 한번 영화를 봤어요. 물론 오늘은 제가 영화를 갖다가 이게 준비 안 해도 되는 주긴 하지만 다시 한번 그 영화를 봤었거든요. 저는 의외로 그렇게 야하다는 느낌? 음란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좀 이상하죠. 이상하다는 게 뭐냐면 저는 이 영화를 두 번 보는데 항상 왠지 정물화를 보는 듯한 느낌? 그 살아있는 생명체, 뭐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운동하는 영화로 이렇게 느껴지지 않고요. 일정한 거리를 두고서 좀 간조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이 두 인물, 여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명의 이제 두 주인공, 아가씨 역할을 하고 있는 뭐 히데코, 우리 누굽니까? 김민희 씨가 맡은 히데코라는 역할과 다음에 수키 역할을 맡고 있는 김태리 씨가 맡은 역할. 근데 이 두 여성 인물들이 뭐 물론 이제 마지막에 결과만 보면은 굉장히 이제 경쾌하게 끝난다는 느낌들이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현실에 있을 법하지 않는 인물처럼 느껴졌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 있을까? 좀 그것도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아까 음란하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음란하다 어디서 음란한 겁니까? 여러분께서 좀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음란하다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물론 야하고 그런 게 주제이거나 소재인 영화는 맞는데 막 음란하다는 느낌을 못 받았던 이유가 그런 거 약간 다 조롱하고 있잖아요. 그 음란함에 심취된 남성들과 이상한 사람들을 막 조롱하고 있고 대놓고.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저 조진웅 씨 진짜 좋아하거든요. 너무 조진웅 씨의 안티가 될 정도로 너무너무 싫어. 네, 진짜 너무너무 최악의 인물인 거예요. 근데 저는 원래 영화나 뭐 그런 거 에서 약간 성적 도착증 있는 성 도착증이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걸 너무너무 불쾌하게 제가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환자들만 나오는 영화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오히려 저한테 불쾌감이 생겨서 그게 막 음란하다거나 야하다거나 이런 생각은 오히려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문어도 못 먹겠고 원래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싫어. 여담이긴 하지만 거기 등장하는 문어는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좀 이렇게 확대해서 만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큰 문어가 진짜 잡아먹힐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뭐 촉수가 달린 막 그런 게 끈적끈적한 이런 느낌이 영화 속에서 보면은 그 조진웅 씨가 맡은 이제 고우즈키, 그 고우즈키 이제 그
어딘가요? 독서회 네. 그 지하실에 있는 그런 공간에 이제 등장하게 하는데요. 그건 다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음란하다, 음란하지 않다. 뭐 이것과 관련해서 분명히 이 영화가 남성 중심적인 시각을 겉으로는 굉장히 조롱하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주릉 씨가 맡은 고우즈키가 그 여는 그 독서회에서 여러 인물 군상들, 특히 남성들이죠. 남성들의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재미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좀 우스꽝스럽게 묘사가 되기도 해서 이 영화를 누가 좋아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남성 관객보단 분명히 여성 관객한테 호소하는 영화라고 생각은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이게 남성 중심적이 아닌가 아니면 남성 중심적인 시각이 여전히 잔존하는가 이거는 조금 물어보면서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인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일 결정적으로 음란하다고 생각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예. 그 아가씨랑 하녀랑 첫 관계 맺을 때 있잖아요. 근데 그 다리요? 그 둘의 사랑은 아름답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근데 네. 너무 그걸 보여주는 방식? 근데 그 다리 사이에서 그 하녀 스키가 너무 아름답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시점이 너무 불쾌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 뭐라고 하지? 히데코를 바라보는데 스키를 되게 이렇게 하이앵글로 좀 뭐라고 하지? 카메라를 응시하는 듯한 느낌으로 보여준다. 그러니까 마치 그 카메라가 스키의 그 중요한 부분인 것처럼 그런 시점으로 스키를 바라보는데 그게 약간 너무 좀 불쾌했어요. 약간 좀 그 둘의 사랑은 아름답고 그 마지막 장면 되게 논란의 마지막 장면이잖아요.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라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구도적으로 아름다운 장면일 수도 있는데 예. 곳곳에 들어가 있는 그런 시선들? 약간 그런 게 이런 거 왜 넣었지? 싶을 정도. 맞아요. 이 아름다운 사랑을 방해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아마 좀 논란이 되는 장면들이라고 한다면 특히 그 정사신, 배드신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처음에 그 히데코와 수키가 관계를 맺을 때 수키가 그 뭐 영화 속에서는 어떤가요? 이제 그 히데코의 다리 사이로 정면에서 그 카메라가 비추잖아요. 이 장면에서 우리 제이님께서 좀 불쾌감 이게 굉장히 남성적인 시각으로 그 여성의 그 부분을 갖다 바라본다는 느낌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여론님께서는 어떠셨어요? 저도 그 장면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그 장면이 불쾌했는데 다시 이번에 두 번째 보면서 좀 이상하네? 특이하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일부에서는 그게 막 너무 아름다우시다고 말할 때 일본어로 말해요. 근데 2부에서는 한국말로 일본말로 한 번 말하고 또 한국말로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 장면의 결을 또 다르게 했으니까 뭔가 이 장면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불쾌감을 느끼는데 뭔가 다른 의미를 넣기 위해서 박찬욱이 시도를 했구나라는 걸 이번 보면서 깨달았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서 원래 그 시점이 히데코가 스키를 바라보는 장면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점인 것 같아요. 박찬욱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그 카메라 앵글이나 구도를 좀 잘못해서 뭔가 오류가 난 게 아닐까?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아까 이 영화를 보면서 특히 정무라처럼 느껴졌다고 하는 대목들은 다 그 정사신들이에요. 근데 정사신들인데 그 정사신 속에서 이제 두 여성이 그 정사를 나누는 그 과정이 남성 중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일단은 이게 부분과 전체로 일단은 확대를 해주고 카메라가 빠지면서 전체를 보여주면서 가기 때문에 확대되는 장면에서는 굳이 저것은 누구를 위한 그 카메라 촬영 내지는 편집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남성 관객을 위한 일종의 여성의 그 신체를 갖다가 좀 보여주기 위한 뭐 이런 장치 아닐까라는 생각 가졌거든요. 그래서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게 정무라 같다 아니면 아까도 남성 중심적이라는 거 좀 비슷한 생각이 왔고요. 비슷하게 아까 제이님께서 가장 따뜻한 색 블루라는 그 프랑스 영화 그거는 아예 퀴어 영화의 좀 카테고리에 들어갈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어디 기사를 보니까 박찬욱 감독은 이 영화를 퀴어 영화의 카테고리로는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거는 뭐 적절한
생각인 것 같고 관객들도 이 영화를 갖다가 뭐 레즈비언 영화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아까 언급했던 가장 따뜻색 블루에서도 굉장히 많은 정사 씬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 영화를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저기 CGV 강변 가서 일부러 찾아가서 본 거예요. 근데 그게 한 것도 러닝타임 한 3시간 되거든요. 네, 맞아요. 예, 러닝타임 3시간 되는데 중간에 많은 분 나가는 예, 그 정사신도 제 기억하기론 굉장히 지루해서 저는 남성 관계 입장에서 그게 굉장히 새롭다 내지는 흥미롭다가 아니라 좀 지루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면은 길이가 길 뿐이지 이런 뭐라 그러지 제3자의 시선이 느껴지는 카메라 앵글이 없었어요. 그 앵글이 없어서 지루했던 것 같아요. 그런가? 그래요? 저 그걸 도구화시키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영화가 되게 비교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 정사신이 많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지? 뭔가 그러니까 나를 자꾸 이 상황에 개입시키려고 하는 느낌? 그러니까 그런 시선도 마치 그걸 봐라. 얘 시선을 수키의 시선을 한번 봐봐. 느껴봐. 약간 이렇게 나를 자꾸 끌어들이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너무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랑이 아름다운 거 맞는데 너무 이들의 사랑마저 전시시키는 느낌이 너무 강하니까 뭐지? 어리둥절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하게 왔던 것 같아 저한테는. 촬영 편집상에 있어서 그 갑자기 관객을 확 끌어들이는 그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거나 뒤로 빠져 있으면 지금 제인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은 불쾌감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영화라는 게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거리를 두고서 영화를 바라보게 되면 이야기에 밀착할 수 없잖아요. 오히려 그게 관객이 영화를 즐기게 되는 것을 좀 방해한다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은 그런 지점에서 우리 그 제이님께서 좀 생각을 하셨네요. 아마 그 방송 듣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령 그 장면들에서 본인은 어떤 느낌 내지는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좀 하고요. 이 지금 두 인물에 대한 얘기를 좀 넘어가고 싶어요. 아까 이제 히데코와 수키의 이야기죠. 분명히 이제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요, 영화의 제목이 이제 아가씨고 여기에 영어 원제는 또 아가씨가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좀 특이한 지점인 것 같아요. 핸드메이든이라고 해서 하녀라고 이름 붙였거든요. 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조금 궁금하기도 하네요. 저는 이 제목이 아가씨라는 게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아가씨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 시작이 1부가 아까 말한 것처럼 수키의 시점으로 영화가 시작을 하잖아요. 예. 근데 나중에는 결국에 수키의 존재는 조금씩 사라지고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존재감이 없고 아가씨 히데코가 되게 중점적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 둘의 사랑이 조금 뭐랄까? 그러니까 아가씨라고 부르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히데코가 아가씨가 아니고 서로가 닮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좀 뭔가 이 둘의 사랑이 서로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가? 라는 생각을 많이 들게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극 중에서도 서로 역할 바꾸는 그런 걸로 약간 장난치기도 하고 옷도 같이 입고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서 그 아가씨라는 호명 자체가 좀 의미가 없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영재는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영재를 하녀라고 지은 이유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분명히 처음에는 그 계층상에서도 뭐 계급상에서도 그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또 여성이 한 명은 뭐 아가씨라 부리는 굉장히 뭐 귀족이라고 해야죠. 그 당시 이제 귀족의 그 뭐 여성이고 한 명은 그 소매치기 정말 시정 잡배 저 밑바닥 생활을 갖다 경험한 여성인데 이게 뒤로 흘러가면서 좀 합쳐지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가 뒤로 갈수록 좀 경쾌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남성들이 계속 그 우리의 시선에서 사라지고 그다음에 두 여성이 힘을 합쳐 나가서 새로운 어떤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 좀 효과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수키와 히데코의 관계. 저 같은 경우는 이 영화가 아가씨인 이유가 마지막에 아가씨가 삭제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에 신분 세탁처럼 하잖아요. 처음에 정신병원에 원래 갇혀야 되는 게 히데코인데 수키가 갇히게 되면서 히데코가 원래 죽음을 맞이한 거죠. 그냥 호적상, 신분상으로. 그래서 수키의 역할을 오히려
히데코가 하게 됐다가 오히려 이제 히데코가 다시 또 그 백작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히데코는 삭제, 그러니까 아가씨가 삭제되고 오히려 그냥 백작과 그냥 신분이 낮은 그 여인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그래도 그 둘을 매개하는 그 아가씨라는 뭔가 신분? 아무튼 그런 존재를 그냥 제목에 잔존시켜 놓은 느낌이었어요. 마지막엔 사라졌지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둘의 연대라고 할까? 이게 1부, 2부, 3부에 나눠져서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수키랑 백작이 연대를 했고 그 다음에는 백작이랑 히데코가 연대를 했고 또 나중에는 수키랑 또 히데코가 연대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연대의 관계 자체가 변모하게 되면서 남성이 삭제되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그 아가씨라는 호명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듣고 보니까 우리 연우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장면에서 그 남장을 하잖아요. 네. 우리 히데코, 즉 김민희 씨가 맡은 그 히데코가 남장을 하게 되는데 그 신분은 그 백작이죠. 백작도 백작이라고 부르지만 그 귀족 가문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을 갖다가 위장한 거고, 그 다음에 김태리 씨가 맡은 수키는 그 여성으로서 있는데 그 여성은 뭐 그냥 그 본인의 이름으로 있는 건가요? 네. 수키라는 이름으로 있죠. 왜냐하면 그 전에 보시게 되면 정신병원에 들어간 거. 그 히데코. 네. 이제 형식상으로 히데코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작과 수키가 남게 되는데 그 두 인물은 기본적으로 이제 신분이 갖게 되고 거기서 오는 좀 변화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듣고 보니까. 네. 예.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일부에서 수키와 히데코의 관계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엄마와 아이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특히 그 아까 논란이었던 그 섹스신, 정사신에서 보면은 우리 수키가 정말 히데코가 순진무구한 여성인 줄 알고 가르쳐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데 마치 그 아이를 갖다가 달래듯 뭐 사탕을 갖다가 달래듯 그렇게 유혹해서 가르치잖아요. 이런 장면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글쎄 이 영화 속에서 보면은 두 인물의 관계가 아까 뭐 제목이나 마지막에 설정에서 보다시피 두 인물이 굉장히 대등한 관계로 가고 있어서 이 영화가 좀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다고도 생각하지만 일부에서 보면은 히데코와 수키의 관계라는 게 그냥 엄마와 아이 굉장히 좀 그런 관계로 좀 비춰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이 지점이 되게 팬이 많은 이유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도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처음 볼 땐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하는데 다시 보니까 너무 유아기적인 거예요. 그 히데코 아가씨가 너무 정말 어떤 그냥 소녀 느낌도 아니고 정말 그냥 아이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해가지고 아니 왜 저래? 좀 정신이 모자른 건가 싶을 정도로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많이 받았는데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히데코가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니라 1부는 왜냐면 수키 시점이기 때문에 수키 눈에만 그렇게 보였던 거고 2부에서 보면 전혀 안 그러잖아요. 되게 완전 똑 부러지고 완전 똑부러지고 완전 똑똑하고 완전 주체적인 여성이고 어떻게 보면 수키보다 더 뭐라고 하지? 똘똘한 여성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수키의 눈에만 그렇게 보였던 히데코? 그러니까 수키 눈에만 되게 마치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 그냥 장난처럼 우리 애기 귀엽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사랑에 빠진 수키 눈에만 히데코가 그렇게 보이는 거라서 약간 그런 게 좀 어떻게 보면 팬들이 수키 눈에만 히데코가 이렇게 보였나 봐 약간 이런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팬을 생기게 하는 지점인 것 같아가지고 그게 또 1부, 2부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게 또 극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팬이 많이 생기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재미난 것 같아요. 일부만 봐서 가지고는 그 우리가 히데코의 진상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부에 들어서야 비로소 히데코라는 그 여성의 진 면목이 드러나고 그래서야 이제 히데코의 수키의 관객한테 좀 제대로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영화가 만약 팬덤이 있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 두 여성의 관계를 관객들이 비로소 정확하게 바라볼 때 좀 팬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전위의 장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기존의 남성 중심적인 도구였던 것들이 여성들의 어떤 놀이나 유희의 기구로 이렇게 가는 것들.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등장하는 조지니 수가 맡았던 그 고우주키
우리가 보면은 어릴 때 훈육 내지는 학대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그 문진이 있잖아요. 네. 그게 나중에 이제 배드신이나 이런 데로 가게 되면은 아까 이제 구슬이죠. 구슬 모양이 약간 놀이기구처럼 이렇게 일종의 뭐 기능 전환 된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저는 좀 재미나더라고요. 이 영화에서 아까도 이게 이 영화가 팬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지점 아니면 이 영화를 여성연대 두 인물의 여성연대를 보여주는 그런 지점도 있다면 그런 지점 뭐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방울이 제일 불편했어요. 아, 불편했어요? 그 결말이 어찌됐든 둘이 연대를 성공했고 뭔가 해방됐잖아요. 근데 그 방울이 나오는 순간 이건 아니다. 이것은 해방이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그냥 그 방울이 그 아까 전에 나왔던 문진이랑 방울만 나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전에 낭독회에서 그 방울에 관련된 맞아. 글을 직접 낭독을 하는 게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남자들이 막 또 좋아하잖아요. 맞아. 결국에 또 남성 판타지를 또다시 그냥 여성이 실현하는 거고 그 같은 경우에는 낭독회에서는 그걸 그냥 김민희의 목소리로 음성으로만 들렸다면 이걸 영상화해서 또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음성 낭독회에서 진짜 영상회 상영회가 되는 듯한 느낌이어서 좀 더 판타지를 더 증폭시키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그 장면이 전에 다른 낭독회에서 다른 소설을 읽었다라면 이게 이렇게 불편하지 않았을 텐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한 건 뭔가 미스테이크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낭독회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그런 판타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긴 있나 보네요. 네. 저는 잘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우리 연우님께서 굉장히 꼼꼼하게 영화를 보시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여전히 이제 두 여성은 좀 비슷한 좀 처지, 두 사람이 손을 잡을 수 있는 계기는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코르셋인가요? 네. 옷을 갖다가 갈아입는 장면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 청취자분들 느끼셨겠지만 그 코르셋에 수많은 단추가 잠겨 있잖아요. 그것들을 또 영화 속에서 보면은 촬영상에서 또 클로즈업에서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줘요. 네, 그리고 전체로 이렇게 카메라가 빠지긴 하는데 그런 장면에서 보면은 이 두 여성이 그 코르셋이 주는 어떤 압박이나 억압에 갇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두 여성이 이런 계층과 계급 차이에도 불구하고 같이 손을 잡고 어떤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비슷한 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영화가 그럼 여성 영화로서 어떤 연대의 영화로서 뭐 여성들에게 호소할 수 있을까요, 제이님? 아니요. 단호하게 아니라고 이제. 근데 그런가요? 박찬욱 감독이 그런 건 알아요. 이 사람들이 코르셋을 입고 있고 어떤 억압이 있고 되게 안 좋은 삶을 알고 있다라는 걸 아는데 예. 그거를 자기 자신 몸에 체화시키는 건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남성이 바라보는 여성 연대의 느낌이 너무 강해가지고 조금 고민을 많이 하신 거는 알겠는데 그렇게까지 나아가기에는 어려운 것 같은 거야. 어쩔 수 없는 아까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제3자의 시선이 느껴진다. 약간 이런 점에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박찬욱 감독도. 그러니까 여전히 남성 중심적인 시각이 느껴지는 게 제이님께서는 그 박찬욱 감독이 분명히 진취적인 면은 있는데 아는 것과 실천하는 건 다르다는 얘기처럼 좀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그 환상이라는 게 남성적인 환상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박찬욱 감독뿐만 아니라 뭐 이 한국 사회에서 가지는 남성들이 정말 자기는 페미니스트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조차도 그 판타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이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런 대목을 좀 문제 삼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환상은 잔존해 있고 여전히 영화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박찬욱 감독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뭐 애쓰는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너무 애써가지고 사람들을 기대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 그러니까, 사람은 다를 것이다. 차라리 힘을 빼고 그냥 꼭 그거를 말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그게 은연중에 나타나가지고 오히려 그게 어떻게 보면 여성들한테 호소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너무 힘을 주셔가지고 기대한 만큼 원래 사람들이 실망하는 법이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각본 시나리오를 갖다 항상 박찬욱 감독이 같이
협업하는 작가 중에 한 명가 이제 정석영 작가인데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같이 했잖아요. 혼자 쓰지 않고 이렇게 협업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쓰시는데 본인이 시나리오에 좀 간섭하지 않고 여성 시나리오 작가만이 각색을 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면은 또 어떻게 나왔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또 이것도 이야기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네. 연대가 가능한 것 같은데 예. 보여줄 때가 문제가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음. 들어서 저는 또 그러니까 정말 이 시나리오 자체로는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데 보여주기 방식이 좀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역시 이게 영화다 보니까 이미지라는 게 보여주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소설이나 이야기 속에서는 들려주기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화자가 독자로 하여금 이렇게 계속 자신의 얘기를 하거나 다른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이미지다 보니까 보여주기 방식에서 여전히 남성적인 시각을 갖다가 벗어나는데 좀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좀 제이님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영화 그럼에도 계속 이제 여성 영화 내지는 연대 영화로서 사람들한테 호소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제이님처럼 아니다 단호하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 근데 진짜 아까도 계속 말했듯이 박찬욱 감독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건 맞는 것 같다. 저는 계속 동의하는 바거든요. 둘의 사랑 이야기인 것 같지만 처음에 히데코가 스키한테 뭔가 연대의 감정을 느낄 때가 어머니 얘기할 때예요. 근데 스키가 히데코를 위로하면서 위로하면서 널 낳아서 다행이다라고 말씀하셨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2부에서 그 속마음이 처음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동물한 거구나라는 동물하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아가씨의 팬들 아겔러들도 동물하는 표현을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한대요. 동물한 용어를 많이 쓴다는데 저도 그 동물하는 표현을 썼을 때 진짜 그건 완전 연인 관계가 아니라 진짜 약간 연대하고 같이 힘내서 나아가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래서 뭔가 여성 연대를 그리고 있으면 맞으나 저는 말씀하신 게 보여주기의 문제도 있다고 했지만 저는 시나리오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대사에서도 너무 은연중에 많이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둘이 처음에 사랑에 빠졌을 때도 그리고 사랑에 빠지기 전에 그때 히데코가 삐진 상태였는데 그때 스키를 불러가지고 막 결혼하면 밤에 막 이렇게 막 나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맨날 여기만 있고 하면서 자기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계속해서 어필을 해요. 근데 그때는 히데코가 되게 어리숙한 그런 느낌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나 보다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데 둘이 정사를 나누면서 키스를 하게 되면서 스키한테 너는 이걸 누구한테 배웠냐라는 식으로 계속 뭔가 남성한테 배웠다는 걸 전제로 하는 대사들이 계속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여자를 가르치고 약간 성적으로든 뭐든 뭔가 가르치고 상위에 있는 건 다 남성이다 이게 약간 전제로 된 대사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가지고 뭔가 동물하는 표현이랑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꾸 표현 방식이 계속 엇나가면서 이렇게 삐그덕거리면서 가는 영화라고 저는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우리가 동물하는 표현을 제가 보니까 예전에 어릴 때 어깨 동물하는 잡지가 있었거든요. 정말 어릴 때 제 초등학교 근데 그 동물하는 말을 거기서 한번 듣고 저기 또 북한에서는 또 이렇게 사회주의에서는 자신의 동료를 동무 이렇게 코뮤니스트들 사이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연상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러분께서 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아까도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해서 둘이 이제 합치되는 지점이 있는데 나중에 백작한테 내가 뭐 결혼 내지는 이제 청혼을 받아서 도망가려면 넌 어떻게? 그 장면이 언뜻 떠오르거든요. 그때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니까 뭐 따귀를 계속 몇 번 때리잖아요. 그 순간 보면은 어떤 생각도 드냐면 이 둘 사이에 그 권력 관계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도 그 수키가 그 뭐 이런 저러한 것들을 가르쳐 줄 때 이런 것들 누구한테 배웠겠니? 남성한테 배웠다는 것도 좀 이해할 만하거든요. 그런 경험이 뭐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남성이 좋아하는 것을 오히려 이렇게 가르쳐주는 뭐 이런 것처럼 좀 비춰지기도 하네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아까도 이제 계속해서 이 영화가 참 정물화 같다는 표현을 제가 쓰긴 했지만 촬영상에 있어가지고 분명히 미장센이 참 아름다운 영화인 것 같긴 해요. 여기 등장하는 저택이나 여기 보면은 단순히 서양풍만 아니라 뭐 동양풍, 뭐 심지어는 한옥
작가 같은 것도 등장해서 진짜 이런 공간이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제인님께서는 어떠신가요? 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뭐 집이라든지 공간에 대해서는. 저는 박찬욱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게 공간을 아름답게 신비적인 미를 이렇게 보여주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되게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복수는 나의 것에서 예. 그 신하균 씨가 예. 장기 팔라고 옥상을 올라가잖아요. 그 예. 계단을 오르는 장면 진짜 좋아하거든요. 오. 근데 여기서도 그런 비슷한 장면이 있는 게 이렇게 이동하는 장면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좀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스키가 처음 도착했을 때 이 일본식 가옥이니까 창문이 이상하게 뚫렸어요. 아래 뚫려 있고 맞아요. 위에 뚫려 있고 아래 뚫리고 위에 뚫리고. 근데 거기를 슬슬 지나가는데 약간 그런 걸 되게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 거지? 약간 이런 궁금증을 유발하는데 나중에는 둘이 수키랑 히데코랑 도망갈 때 창문을 착 열면서 가잖아요. 약간 그거를 좀 연관지어서 생각해가지고 수키도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딘가에 억압되어 있고 그런 모습을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같이 열어가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되게 좀 공간 활용을 잘하는 박찬욱 감독의 미학? 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돋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부분적으로 저는 크게 막 미장센이 아름답다는 생각을 많이 안 했는데 그러니까 공간이, 그러니까 미술이 되게 잘 돼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안 했는데 그거를 담아내는 카메라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건 되게 뛰어나다는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지점에서 높게 삽니다. 갑자기 칭찬으로. 확실히 분명히 그 본인의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박찬욱 감독과 그러니까 협업하는 뭐 촬영 감독이나 뭐 의상 내지는 그 미술 감독 분들이 같이 작업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박찬욱의 스타일을 이렇게 좀 잘 살려줄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일한다는 생각도 들고, 아까도 그 복수는 나의 것, 뭐 박찬욱 감독의 그 초기작 말씀하셨는데, 그 장면이 막 떠올라요. 그 계단, 그 나선형이 아니라 약간 대각선 올라가는 것들이 좀 병정놀이 한다는 그런 느낌도 그때는 좀 가졌던 것 같은데 이 방송 듣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박찬욱 감독의 다른 전작들 보시게 되면은 이 세트에서 그 실내외 공간을 좀 유심히 바라보면은 박찬욱 감독만의 어떤 아까 신미적인 스타일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께서는 어떠세요? 뭐 아까 제이님께서 이런 공간에 대해서 특히 박찬욱 감독의 이 영화에서는 본인께서 잘 보셨다고 하는데 저는 공간보다는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오브제들 있잖아요. 그게 너무 과잉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너무 뻔하다고 해야 되나? 그 위협적인 뱀의 이미지랑 스키가 버섯을 따러 갔다가 2부에선 버섯을 쏟아버리는 막 그런 장면이나 막 병이 등장한다던가 막 그 은장도 같은 칼 막 이런 거 되게 다 문어 다 남성성을 엄청 상징하는 완전 도구들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뻔하고 너무 쉽게 읽힌다는 게 뭐 문제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것들이 너무 막 그냥 총망라되어 있어가지고 뭔가 진짜 세상의 남자를 다 멸종시키려는 사람처럼 막 다 부시고 뱀 다 죽이고 막 계속 이런 것만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뻔하고 재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뭔가 그래도 쉽게 읽히는 건데 그 영화를 딱 처음 봤을 때 이건 이거고 이렇게 바로 캐치를 못하잖아요. 그니까 그걸 여러 번 보면서 이것도 이거네? 이것도 이거네? 이것도 이거네? 약간 이렇게 연관성을 찾으면서 보기에 좋은 영화 같아요. 그래서 저는 팬이 많구나 이래서 뭔가 이런 걸 하나씩 찾아내는 재미에 몇 차, 100차 넘게 이렇게 관람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팬이 생기려면 약간 그런 포인트가 쉽게 읽힐 수 있는 뭔가 숨어있는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듣고 보니까 정말 여러 이제 그 대상, 오브제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런 게 분명히 남성적인 것을 좀 지시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좀 계속 떠올라요. 그래서 우리 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계속 볼 때마다 좀 발견해나는 기쁨, 한 커플 한 커플 좀 알아간다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기만의 좀 영화적인 체험을 좀 넓혀나갈 수 있어서 이 영화를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분명히 아까 여성 영화라는 데서 의문을 던짐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팬덤 키워드로 해서 마지막으로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를 살펴봤고요. 저희의 마지막 코너 필름 필터링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안 봐도 된다. 근데 이 방송을 아마 제 생각엔 아가씨 팬분들이 많이 들을 것 같은데 죄송한데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만 보세요. 그만. 제가 이 영화 개봉하기 전에 박찬욱 감독이 명필름에서 무슨 영화제는 아니고 그냥 몇십 년 기념, 막 10년 기념인가 해가지고 JSA 공동경비 JSA를 시사회하는 걸 시사회가 아니라 GV하는 걸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한창 아가씨 개봉 앞두고 전이어서 누가 질문을 했어요. 아가씨 기대된다. 어떤 영화인가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박찬욱 감독이 절대 그 핑거 스미스 소설을 읽지 말라고. 전혀 다른 결의. 아니요 비슷해가지고 비슷해서 읽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 봤을 때 저는 그거를 소설을 안 보고 핑거 스미스 영국 드라마를 봤었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3부작으로 네. 제 기억에 되어 있는데 그거 구조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 솔직히 그거 거기서도 좀 실망했거든요. 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박찬욱의 팬이라면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은 영화? 그러니까 박찬욱의 색이 드러나긴 하지만 그 차라리 그냥 복수는 나을 거좀 한 번 더 봐라. 물론 아가씨 팬분들은 여러 번 보시겠지만 박찬욱 때문에 저처럼 박찬욱 때문에 이 영화를 선택했다면 안 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저희 필름 필터링 제이님께서는 노라고 자신 있게 답변해 주셨고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판정 내려주실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주변 사람의 이야기를 좀 인용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영화에서 백작 하정우 씨가 맡은 백작 캐릭터는 전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귀엽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죽을 때 생각나세요? 마지막 대사? 뭐였죠? 그 손가락이 막 다 잘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막 죽을 때 그래도 자지는 지키고 죽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개봉하고 얼마 안 됐어서 저 지인이랑 얘기를 하는데 지인분 중에 레즈비언이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아가씨 얘기가 나온 거예요. 막 엄청 분노를 하시면서 막 아가씨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시다가 하정우의 그 마지막 대사가 사실 그 박찬욱 감독도 되게 조롱거리처럼 대놓고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뭐 당연히 박찬욱 감독이 나쁜 뜻으로 한 게 아니라 그런 걸 조롱하려고 한 거니까 생각이 안 났는데 그거를 알고 있음에도 그게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상처처럼 다가온대요. 그래서 막 저한테 하시면 자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 그렇게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랑 막 대화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같이 대화를 한 것처럼 박찬욱 감독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음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표현면에서 너무 많은 결함들이 있고 그게 오히려 더 여성 연대를 꿈꾸는 아니면 동성 연애자이신 분들한테는 뭔가 상처로 다가오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냥 이걸 꼭 보세요, 보지 마세요 이렇게 제가 속단을 내릴 건 아니지만 뭔가 그래도 이 영화를 봐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걸 보더라도 상처를 받고 안 받고는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이 이 영화가 워낙 욕을 많이 먹는 걸 알고 있음에도 보고 나서 상처를 받고 욕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연대를 평소 그냥 영화 속 세상이 아니라 일상 세상에서 이렇게 꿈꿀 수 있을 맞아.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열변을 토하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한번 보시고 나서 다른 분들과 많은 대화를 하셨으면 어떨까. 그래서 아겔러 분들도 뭐 아가씨를 막 엄청 찬양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뭔가 그런 분들이 또 유입이 되면 뭔가 더 다른 대화의 장 있고 맞아. 영화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한 번쯤은 보셔도 되지 않을까 하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예, 여러분께서는 추천을 해주셨고요. 오늘은 좀 영화에 대한 판정이 좀 엇갈리긴 했는데 청취자 여러분들 한번 안 보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박찬욱 감독의 필모그래프에서 이 영화가 차지하는 뭐 위치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셨으면 하는 뭐 그런 소망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우리 아까 제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작에서 보이는 그런 뭐 박찬욱만의 스타일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그 필름 필터링은 이렇게 끝냈고요. 저희가 이제 한 달 동안 열심히 팬덤이라는 키워드로 해서 한 3편 정도 영화를 다뤘습니다. 어떤 영화는 뭐 딱히 팬덤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저희가 좀 열심히 준비했던 영화 잘 들어주셨으리라 저는 믿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뭐 댓글, 뭐 구독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죠? 저희가 뭐 팟빵, 그 다음에 뭐 파티, 그 다음에 애플의 아이튠즈,
다 저희가 방송 콘텐츠가 올라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그 여러분들의 사연 내지는 댓글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반드시 구독을 좀 버튼을 늘려달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예,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